스테이 롱고 하면서 내려도 천천히 움직였을 때 실제로 주식시장에는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너무 급하게 내린다는 얘기는 오히려 안 좋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등만 더 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스테이 롱고를 해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주식이 어느 정도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국채 상태를 보시면은 TMF, 레버리지 ETF, 그다음에 TLT, 그다음에 TLTW가 최근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고 하지만 빨리 내려갈 거냐, 아니면 천천히 내려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할 거냐. 레버리지 ETF, TMF 같은 경우는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레버리지 ETF들의 가장 핵심은 돈을 빌려서 채권을 산다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빠지지 않고 제자리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이자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5% 정도의 연율로 계속적으로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레버리지 ETF들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 테이블앱의 케빈경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어떤 얘기하다 말았죠? 네, 우리? 어저께 아쉬웠는데.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못했던 거는 이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미 뭐 15일선 밑으로 무너져서 조금 이제 반등을 이번 주에 못하면 잘못하면 이제 조정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하고 마무리를 졌었는데요.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약간 다른 얘기라면 다른 얘기고 어저께 이제 미국 금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금리 얘기 쪽을 한번 뉴스들을 한번 보면서 트레이딩 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장기 금리 올라가면서 이제 TMT, TLT 두 가지가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얘기가. 이게 뭔지부터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제일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네. 개인들 투자 동향 할 때 보면은 TMF는 3배짜리 장기채 레버리지 ETF고 TLT는 10년짜리 ETF잖아요. 네. 네,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했고 뉴스들에 막 굉장히 지금 현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얼마가 손실이더라. 지금 뉴스 이거 보시면 개미 2조 베팅 미 장기채 ETF 대거 손실 쇼크. 되게 제목을 이렇게 되게 막 자극적으로 쓰시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뭐 신문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개인들은 다 기본적으로 신문을 보고 이제 네이버를 보고 뭐 이렇게 하고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걸 보고 어쨌든 투자도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진짜로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30년물 5.5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워렌 버핏이 뭐 채권을 샀다더라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워렌 버핏은 단기를 네, 어제도 얘기했지만 완전 단기만 네. 샀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데 뉴스에서는 이제 계속 그렇게 쓰고 또 유튜브에서도 되게 그 두 개를 뭐 VS 이렇게 붙여서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호도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뉴스를 하나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이제 반대로 된 생각들을 해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약간 낚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뉴스가 그나마 났어서 고개를 드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 성장주 부동산에 악영향을 미칠까 이러면서 이제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30년물 이제 10년물 30년물 9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피치발 강등 때문에 그러니까 신용등급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결국은 국채 발행 더 많이 되고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갔다. 그다음에 헤지펀드 빌 에크먼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년물 공매도 취해 뭐 이렇게 쭉 이런 정도의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리고 이제 이렇게 2조 베팅했다가 물렸다. 그래서 ETF 7종 연저점 손실 구간에 다 들어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걱정 없다. 투자자들 자체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는 항상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사자는 사람이 있고 팔자는 사람이 있으시잖아요. 늘 그렇죠. 네, 늘 그렇잖아요. 그리고 채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장기 금리의 상승 원인이 뭐다라고 하는 게 지금 뉴스들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네 가지는 저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뭐 골드만삭스가 뭐 이제 뭐 돌리는 리포트 같은 것들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장기금리 상승 원인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BOJ, YCC가 있었다.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채권 많이 발행하니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이 빠지고 가격이 빠지는 거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 그 다음에 신용등급 강등했으니까 올라갔다. 그 다음에 페드의 QT 모드 계속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장기채가 가격이 빠진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다. 이렇게 네 가지 요인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저 원인들이 그렇구나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은 트레이딩 아이디어나 아니면 어떻게 내가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러면 장기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 이제 떨어진 만큼
이제 가격이 싸졌으니까 다시 지금이라도 더 사야 되나? 이미 물렸지만 물타기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이것들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YCC가 이제 BOJ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장기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 미국도 장기금리 계속 올라가는데 빚이 많은데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은 자기가 좋을 일이 없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빚이니까 갚기 갚아야 되니까 인플레로 메꾸든 뭐 어떻게든 메꿔야 되니까. 뭐 어디서든 지불해야죠. 네, 그러니까 세금 받아서 원래는 네. 이제 메꿔야 되는 건데 그것보다 인플레가 되면 세금이 저절로 많아지니까 뒤가 메꿔지는 거거든요. 크게 보면. 그러면은 이제 다른 나라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미국도. 저렇게 해서 장기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자기도 막 6%, 7%까지 예를 들면 에크만처럼 5.5다라고 얘기하면 나 그러면 5%면은 YCC 할래. 장기금리 5%면 내가 다 사줄게.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데 못 버티겠으면 미국도 YCC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그다음에 재무부가 발행이 증가하는 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국 발행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는 재무부가 이제 그 채권을 발행하는 거랑 그다음에 페드가 자기가 사가는 거랑은 다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재무부는 돈 쓰려고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뭐 보조금 주고 뭐 부채 탕감해주고 이러느라고 막 쓰는 거니까. 그래서 돈을 쓰는 거라서 이거는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피치가 신용등급 강등한 부분도 생각해보면 과거에 한번 해봤잖아요. 네. 해봤더니 어떻게 됐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대안이 있나라고 썼는데 미국 팔면 뭐 다른 나라가 더 좋은 데가 있어야지 뭘 살 거 아니에요. 항상 상대적이니까. 그러면은 미국 팔고 나서 할 게 별로 없는 거죠. 딴 데로 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뭐 빅 IT 빼고 난 다음에 뭘 큰 금액이라면 뭐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2차 전지 뭐 자동차 이렇게 돌면서 순환매 돌면서 하면 모르지만 큰 돈들은 예를 들면 애플 팔고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 팔고 아마존으로 갔으니까 어제 그렇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뭘 팔았으면 이걸 뭘 사야 되는데 그거를 쉬프트하는 돈이 작다면은 뭐 단타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개인처럼. 근데 큰 금액들은 그렇게 안 움직이고 큰 연금들은 그렇게 못 움직이니까 어차피 결국은 그런 식으로 크게 쉬프트되는 걸 잘 봐야 전체 트렌드에서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다 안정적으로. 보통 이제 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명수로 보면은 되게 소수의 분들이 많이 버는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분들은 큰 트렌드에 따라서 버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고 단타를 계속 하시면 손실이 훨씬 더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QT 모드 같은 경우도 페드도 결국은 뭐 전에도 다른 분들도 얘기하시겠지만 금리 인하기 전에 QT를 먼저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은 계속 QT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다들 금리 내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QT 때문에 빠진다. 별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QT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QT에서는 멈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리 상승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저것들 때문에 계속 금리가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연속성에는 좀 물음표가. 네, 지속성에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스테이 롱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계속 5.5, 뭐 지금 4.X인데 그걸 5.5까지 간다고 하는 빌 에크먼 같은 경우도 저는 정확하게 이제 이건 모르겠지만 제 뇌피셜은 에크먼 같은 경우도 공매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 공매도 안 했을 거고 풋옵션을 사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헤지 펀드들이 보통은 이자 남는 돈 가지고 되게 싼 옵션들을 사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5.5% 정도 이상, 5% 이상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옵션을 뭐 프리미엄 좀 내고 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지는 돈은 프리미엄만 날리면 되고 글로 가면은 왕창 버는 이런 포지션을 취했을 것 같아요. 근데 5.5는 정말 좀 아주 이건 너무 뜬금없고 익스트림하죠. 굉장히 많이 가는 숫자긴 했어요. 그래서 행사 가격은 아마도 한 5.0 정도의 옵션들을 막 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근처로만 가도 실제로 수익이 많이 나니까 레버리지가 커서. 근데 만약에 금리 상승을 해서 되게 스테이 롱고 오랫동안 가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스테이 롱고의 기준이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안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내리는 거에 기준은 인플레이션이겠죠. 일단은 인플레이션만 실제로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안 내리는 거에 대한 명분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쭉 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유가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선을 갖고 네. 지금 코어만 매번 얘기를 하지만 유가나
식품 가격이 계속 올라오면 코어가 아니라 CPI가 올라오잖아요. 네. CPI는 그나마 많이 내려가고 코어 안 내려갔으니까 지금 코어만 본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만약에 코어가 좀 내려오는데 CPI가 올라오면 아니야 이거는 지금은 또 CPI의 시대야. 어차피 우리 살 때 자동차 타고 밥 먹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CPI를 더 포커스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번 주에도 네, 나오는 이슈고요. 거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두 가지가 왔다 갔다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움직이는 결과론을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뭐 어느 분 저뿐만 아니라 뭐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해도 결국 가격 움직임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명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인플레이션 문제만 해결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등만 더 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스테이 롱거를 해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주식이 어느 정도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테이 롱거 하면은 이 뉴스들에서 얘기하는 거는 스테이 롱거하고 금리가 이 상태로 가면 모기지 금리 상승하고 글로벌리 금리 상승하고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문제될 거고 기업이랑 가게들이 차익 부담이 생길 거고 그래서 주가 악영향이 있을 거야. 이게 기본적인 컨센서스예요. 그러면 경기 침체와 그러면은 결국 위험 회피 현상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페드는 단기 금리 내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 모든 게 도미노인데 네. 결국에 그 처음에는 인플레이션. 그렇죠. 인플레이션 네.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의 문제인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금리가 너무 내려야 되는 정도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침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테이 롱거 하면서 내려도 천천히 움직였을 때 실제로 주식시장에는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도 그래서 너무 급하게 내린다는 얘기는 오히려 안 좋다. 그래서 장기 금리에 대해서도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는 이제 옛날에 2자만 계속 보다가 이제는 3자를 인정하는 거를 시장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그림을 그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4가지 뭐 이런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런 요인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경기 자체도 어느 정도는 상승된 채로 계속 유지될 수 있어서 그런 걸 테스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주가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앞에서 상업용 부동산 얘기를 했지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망가지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상업용 부동산이 망가질 거를 우리가 미리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업용 부동산 관련돼 있는 ETF들 미국에서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고 제일 많이 보니까 그래서 그 가격들을 보면은 실제로 SBB 사태가 일어났던 게 노란색으로 돼 있는 쭉 파트인데 노란색으로 쭉 있던 부분에서 금리 왕창 내려가고 그 다음에 주가도 내렸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 어땠냐면 나스닥은 계속 올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 3개, XLR이나 IOR, VNQ 같은 경우 다 리츠 ETF들이에요. 그리고 BXMT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신탁이고, 블랙락, 블랙스톤. 그래서 그 가격을 보면은 거의 블랙스톤 거 같은 경우 한 40%가 올랐어요. 이미. 그리고 리츠 같은 경우도 대부분 20, 30%씩은 다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폭락하는 사태는 아니에요. 근데 금리는 2년짜리 내려가고 10년짜리는 올라가면서 이제 차익을 줄이고 있어요. 장당히 금리 차를.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리츠를 보면은 딱 생각을 해보면 지금 리츠를 사야 되나? 뭐 배당주 투자하신다는 분들은 항상 리츠를 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보는 게 뭐냐면 이제 배당이 어떤가를 보려고 그래요. 그럼 보시면은 블랙스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년간 배당이 10.9%였어요. 그다음에 VNQ 앞에서 봤던 리츠들 같은 경우도 4.5, 3.7, 2.9 정도의 이제 배당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1년간의 연간으로 보시면은 나스닥은 14%가 올랐고 1년 전 대비로 따졌을 때 YR 그 리츠들 같은 경우 12에서 14% 정도씩 마이너스예요. 근데 배당으로 3, 4%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한 10% 정도의 손실인 거죠. 배당 받은 거에다가 가격 내려간 거 반면하면 그다음에 블랙스톤 같은 경우도 배당을 10.9%, 11% 받았지만 실제로 가격이 25%가 빠졌으니까 한 14%가 깨진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합쳐서 봐야 된다. 그래서 배당률만 보고서 이 리츠나 이런 데에 투자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가격이 빠지면 어차피 망가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 결국은 저 안에 있는 돈을 뺏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금 있는 거를. 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이 정도의 배당률인데 국채 상태를 보시면은 지금 TLT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게 TMF 레버리지 ETF, 그다음에 TLT, 그다음에 TLTW가 최근에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월요일 날 매수 이제 많이 매수한 거 나오잖아요. W가 뭐였죠? W가 이제 그러니까 커버드 콜 옵션을 매도해서 네. 그거를 매달 이자로 주는. 근데 역시 배당률이 대박이죠. 18.8이었어요.
1년간. 근데 이렇게 높은 이유는 옵션의 그러니까 이절 변동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옵션 가격이 엄청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옵션을 팔아서 계속 돈을 주니까 쿠폰이 되게 높았던 거죠. 배당이. 예. 근데 지금부터 미래로 갈 때는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면 스테이롱거 했을 때,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했을 때, 금리가 쫙 내려갔을 때를 다 비교를 해보면 이 세 가지가 다른 의사결정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이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고 하지만 빨리 내려갈 거냐, 아니면 천천히 내려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할 거냐, 금리가 안 따라서. 내려가고. 네. 그런 의사결정에 따라서 저 네 세 가지 ETF 중에 어떤 ETF를 사야 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여기 옆에 써놓은 것처럼 스테이롱거하고 금리가 그냥 적당한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하면 W가 붙은 애를 사는 게 나은 거고, 왕창 내려갈 거다 금리가, 그러면 당연히 레버리지를 해야 되겠죠. 빨리 내려갈 거니까. 그리고 그냥 나 잘 모르겠는데 적당하게 그냥 금리 빠질 것 같아. 그래서 10년 차만 할 거야. 그럼 TLT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레버리지 ETF, TMF 같은 경우는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레버리지 ETF들의 가장 핵심은 돈을 빌려서 채권을 산다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주식이 됐건 뭐가 됐든 어디선가 돈을 빌려서 사는 거예요. 공짜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그게 다 반영이 돼요. 뭐 선물이든 수합이든 뭘로 하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빠지지 않고 제자리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이자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자가 이율이 얼마인가면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5%가 넘잖아요. 그렇죠? 5% 정도의 연율로 계속적으로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레버리지 ETF들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수익률을 보셨듯이 리츠를 살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네. 왜? 그냥 국채사도 저 정도 나오는데, 그렇죠? 1년간.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주식에 대해서 자꾸 얘기 나올 때 리스크 프리미엄상 주식이 자꾸 고평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 그냥 고정금리로 주는도 저 정도 트레저리를 받을 수 있는데, 거의 뭐 아까 20% 앞에서 보면 가까이, 리츠 네. 같은 거 살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외환 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미 막 섞여 있다. 네. 막 원래는 이제 달러 금리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나머지 통화가 약세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막 섞인다. 예화는 막 약세가 되고 있고, 스위스 프랑은 막 강세가 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약간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외환 시장으로 보면 되게 혼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리가 약간 내려가거나 횡보 상태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환 시장에서 보이는 이제 상태는. 네. 자, 외환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 보면 네. 지금 외환이 제일 빨리 움직이니까, 네. 외환에서 보면은 유로나 파운드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은 우리나라 통화가 강세 쪽, 달러가 약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세는 어느 정도 막힐 것 같다라는 거를 주는 팁이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네. 그래서 금리 상승은 어느 정도 막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테이바랩의 케빈경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